그러면 기출문제 복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이제 CBT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시험지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특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러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그런 문제를 최대한 복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년도도 마찬가지고 19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그 기출을 복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2018년도 제1회 환경기능사 기출문제 복원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굴뚝의 연기 모양은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그 훈중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훈중형은 그 말 그대로 이제 하층부가 불안정하고 상층부는 안정해서 그 매연이 이제 상층부를 뚫고 나가지 못하고 하층부에서 널리 퍼져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염이 심각한 형태의 그런 그 특성을 지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굴뚝이 이렇게 있으면 매연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정 영역을 뚫고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퍼져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에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그런 오염의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훈증형이 답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황함량이 2%인 중유. 이런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푸는 방법을 숙지를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그 황의 그 발생 물질은 그 이산화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제 탄산칼슘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제 탄산칼슘으로 표현을 하거나 그런 이유가 이게 분자량이 100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게 이산화황을 흡수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탄산칼슘이 다양한 그 어떤 그 물질을 표시하는 그런 대체 물질로도 활용이 되곤 하는데 그것이 분자량이 100이라 계산하기 편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이게 이 문제하고 크게 연관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인 중유 퍼센트를 숫자로 바꾸면 이게 0.02가 되겠죠. 그래서 5톤이란 값을 2%가 들어있는 것을 이제 추출을 해서 황의 어떤 연소 공식을 적어 놓고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서 필요한 탄산칼슘의 양을 몰수비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설이 나와 있는데 우선 황과 산소가 반응을 하면 앞에 이제 계수가 안 나와 있지만 이게 1이죠, 1. 그래서 황의 분자량이 이제 지금 여기서 원하는 값은 이제 킬로그램 단위이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구하면 1몰일 때 32kg.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학식을 완성을 해보시면 SO2와 O2와 CaCO3 요것도 1몰이에요. 탄산칼슘도 1이라는 숫자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얘가 100이잖아요.
그래서 32kg이 황이 1몰이 반응해서 1몰에 탄산칼슘이 나오면 이제 5톤이면 5 곱하기 10의 3승 kg이잖아요. 곱하기 퍼센트 0.02 대 x. 요게 그러니까 황의 양인 거예요. 황. 2%일 때. 그래서 요 2%일 때 과연 탄산칼슘은 몇이냐. 굉장히 간단한 비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312.5kg per hour 시간당이니까요. 문제에 따라서 또 이게 시간당이 아니라 하루에 5톤 이제 발생한다. 그렇게 나오고 CaCO3 양은 또 시간으로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로 나눠서 이 총량을 환산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를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연소 방법이 아닌 것은. 우선 질소산화물이 왜 발생하는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소산화물은 그 자동차 배기가스 또는 공장에서 어떤 그러니까 연료를 태워서 그런 그 동력을 얻을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오염물질 또는 1차 오염물질이 발생이 해서 이게 로스앤젤레스 그 스모그, LA형 스모그라고 하죠. 그래서 광화학 스모그의 유발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는 조건이 고온과 고압 상태에서 대기 상태에는 질소와 산소가 워낙 많으니까요. 걔네들이 반응을 해서 발생을 하는데 얘를 억제를 하려면 조건을 좀 다르게 줘야 돼요. 과잉 공기가 많이 공급되면 공기 안에 산소와 질소가 많으니까 그만큼 질소산화물이 발생을 많이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의 유입량을 적절하게 부여를 해서 연소 조건을 조절을 하거나, 또는 그 연소가 될 때, 이 공기의 덩어리가 이렇게 큰 거보다 얘를 이렇게 나눠서 연소,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이걸 다단연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연소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온도를 좀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온도가 높아버리면 질소산화물이 그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고온으로 연소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또 배기가스를 적절하게 순환을 하면 또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질소산화물의 발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은 맞고 4번이 답이 아니죠. 고온 연소보다 적절한 온도, 주로 온도를 이제 좀 낮춘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원형 송풍 간의 길이가 10m, 내경이 300mm, 그리고 직관 내 속도 앞 15mm H2, 철판의 관 마찰 계수가 0.004, 치수가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공식을 암기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덕트의 모양이 이제 원형이냐 직사각형이냐에 따라서 그 공식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형일 때 공식을 이 두 가지를 다 암기를 하시고요. 위 문제는 이제 원형일 때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각각 수치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우선 이제 F값이, 문제 보시면 F값이 마찰계수니까 마찰계수가 0.004죠. 그래서 여기 F가 4 곱하기 0.004 곱하기, 단위가 지금 이제
다 이제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이 10m고 내경이 300ml를 이제 미터 단위로 바꾸면 0.3이죠. 네. 곱하기 그다음에 VP인데 VP 값이 이게 속도압이에요. 속도압. 네. 속도압 값도 친절하게 주어져 있죠. 네. 그래서 속도압 값이 15.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기로 쳐보시면 8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송풍관의 압력 손실은 네. 이 송풍관을 지나고 나면 요만큼의 압력이 손실이 된다. 즉, 그 압력 값이 제가 이 밀리미터 H2 이런 단위로 표현하는 걸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은데 그냥 ATM으로 표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처음 압력 값이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 송풍관을 지나고 나면 네. 여기가 8만큼 빠져서 이제 92 값이 된다라는 100에서 92로 이렇게 줄어든다. 요 양이 압력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사이클론 집진 장치 사용 시 집진 성능 향상시킬 목적.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네, 이 문제는 그냥 네, 재흡인해서 효율을 높인다라고 하면 그냥 블로우다운 효과로 외우세요. 네, 뭐 계산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냐 암기니까.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답은 4번입니다. 사이클론의 집진 효율 향상 조건. 네, 다른 건 다 맞는데요. 배기관의 지름이 크면 네, 배기관의 지름이 이렇게 작은 것과 큰 것에 이제 동일한 그 힘을 가지고 이걸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동일한 힘을 가지고 빨아들이면 얘를 빨아들일 때 그 진공청소기 생각하시면 입구의 간격이 작으면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빨아들이잖아요. 이게 넓으면 그만큼 많은 걸 빨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이클론의 집진율 향상을 하려면 배기관의 지름을 작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뭐 양에 따라서 그걸 조절해야 되긴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조건이니까 숙지를 반드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7번 다음 흡수 장치 중 장치 내의 가스 속도를 가장 크게 해야 되는 것은 그 흡수 장치 흡수탑에 따른 기본적인 그 입구 유속이 있습니다. 입구 유속에 따라서 대상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그 흡수 장치의 그 유속을 기본적으로 암기는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벤츄리 스크러버가 입구 유속이 가장 빠릅니다. 비교적. 뭐 분무탑, 충진탑, 뭐 기포탑 뭐 속도가 많이 느린 편이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제트 스크러버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근데 이게 벤츄리 스크러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가 이런 문제에는 같은 예시로 나온 경우는 많이 없어요. 8번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50% 집진 효율을 보이는 입자. 이것도 그냥 암기하세요. 50% 불리한 게 입경이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그 절단 입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고요. 9번 후드의 설치 및 흡인 요령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네, 뭐 이건 뭐 쉽죠. 당연히
근접시켜서 흡인을 해야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에어커튼은 외부 공기의 유입이나 그 대상 물질의 그 후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일종의 공기 바리케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를 위에서 밑으로 강하게 쏴주고, 네. 또 왼쪽 오른쪽 강하게 쏴줘서, 네. 여기 대상 물질의 어떤 비커에서, 네. 가스상 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걸 후드 상부에서 잘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 네,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막, 차단막을 생성시키는 것을 에어커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이고요. 10번 실제 공기량, 뭐 이론 공기량과 공기비 계산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암기해서 바로 풀 수 있게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량은 이제 공기비와 이론 공기량을 곱한 값이다. 11번 연소 시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 답은 이제 3번인데요. 연소 온도를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그 오염물질이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않거나 또는 뭐 다이옥신 같은 물질이 나오기도 해요. 네. 이게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유독성 물질이죠. 그래서 소각시설에서 낮은 온도로 연소가 될 때 염소, 네, CL 성분하고 유기물이 반응하면 다이옥신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000도씨, 1100도 정도? 네, 그 이상으로 고온 소각을 하면 이런 물질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염소는 어디서 오냐면, 네, 플라스틱에서 와요. 플라스틱. 네, 죄송합니다. 네, 플라스틱의 그 고분자 합성 화합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CL 성분이 연소가 되면서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고 개와 유기물이 반응을 할 때 소각 온도가 낮으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연소 시키거나 이제 그 연소용 공기를 안 보이네요. 네. 예열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온도를 높일 수 있고 과잉 공기량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거나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2번 원심력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 얘는 이제 압력 손실의 기본 값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압력 손실이 이 정도면 네,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력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압력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집진 장치보다는 좀 차이가 있지만 동력비가 어느 정도는 소요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은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집진율을 많이 높이려면 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뭐 블로다운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기능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답은 2번입니다. 13번 중력 집진 장치. 중력 집진 장치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네, 입자상 물질이 이렇게 떠다닐 때 시간이 지나서 바닥으로 가라앉게 하는 그런 그 집진 장치인데요. 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천장의 높이가 낮을수록 길이는 길수록 이게 height, length 이렇게 해서 H하고 L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H는 낮고 L은 길수록 답은 2번이 반대죠. 이제 길이가 길수록
높이가 낮을수록 다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중력 집진 장치는 돈이 안 들지만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네. 14번 세정 집진 장치, 물을 뿌려서 또는 물의 대상가스를 통과시켜서 이제 포집하는 형태. 유수식, 가압수식, 회전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수식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네, 이것도 그냥 어떻게 그냥 암기를 하셔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수식은 기본적으로 물 속에 그 오염물질이 포함된 가스를 통과시켜 가지고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임펠러 형식, 로타형, 분수형, 나선 가이드 베인형, 오리피스 스크러버형 이런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귀찮지만 가끔 출제됩니다. 네. 15번 동력비가 가장 적게 드는 건 뭐 이런 거 너무 쉽죠. 네. 동력비가 안 들죠. 적게 든다기보다는 거의 안 듭니다. 네, 그냥 방에다 가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유출가스의 그 집진 효율을 그렇게 높게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중력 집진 장치를 사용하거나 굉장히 고농도의 어떤 그런 그 처리를 요구할 때 중력 집진 장치를 전처리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도 마찬가지고 수질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제 화학적 처리 말고 네, 물리적 처리. 네, 얘는 전처리로 참 좋아요. 전처리의 주 목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부하를 줄여주는 거죠. 네. 내가 처리해야 할 농도가 100이라고 했는데 얘를 뭐 10으로 낮춰야 돼요. 네. 그러면 굉장히 효율이 이제 90% 이상을 뽑아내야 되는데 얘를 하나의 어떤 처리 방법으로 100에서 10으로 낮추는 것보다 동력비가 적게 드는 중력 집진 장치 같은 그런 시설로 100을 예를 들어서 50으로 만들고 그 50을 10으로 만드는 그래서 투 스텝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전처리로 부하를 줄여주고 그리고 본처리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돈이 적게 듭니다. 네, 대상가스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가스를 처리를 하게 될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텝을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과 경제적인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16번 다단노 소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단노 소각은 소각을 여러 층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네, 다단노 소각을 하는 경우는 이제 소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단계로 나눠서 완전히 소각시키고 그리고 이제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 단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거치면서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으니까 온도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연료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뭐 다른 거는 이 다단노 소각에 대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17번. 섭씨와 절대 온도를 바꾸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쉽죠. 그냥 273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섭씨 온도에 이제
플러스 273 하면 이제 절대 온도, 켈빈 온도가 되고 그 값을 구하면 되는데 요거 말고 이제 섭씨와 화씨를 계산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네. 이제 저는 솔직히 왜 영미권에서 화씨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C는 이제 9분의 5 화씨 마이너스 32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암기를 한번 하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화씨를 섭씨를 바꾸는 거는 저는 예전부터 이제 공식을 외울 때 이런 경우 뭐 두 개로 뭐 화씨 예를 들어 F는 반대겠죠. C 곱하기 네 5분의 9 플러스 32 네, 저는 그냥 이렇게는 외우진 않아요. 이런 건 안 외워요. 그냥 얘 하나로. 예, 그래서 F값, C값, 뭐, 고등교육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절대온도를 계산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아시고, 이런 섭씨와 화씨를 계산하는 그런 환산법을 숙지를 해두시면 좋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넷 치면 이게 뭐 금방 나오기 때문에 환산표가 있고, 네. 언제까지 이런 문제가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개념이니까 암기를 하시고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18번.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의 용어 정의.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우선 항량이라는 표현을 좀 익숙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무리 이제 건조를 시켜도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건조 전과 건조 후에 질량 변화가 없게 된 상태의 질량을 항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공정시험법상의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고 하면 건조 전후의 무게 차이, 예, 요 값이 0.3mg 이하일 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0.2g과 0.1g, 0.2와 0.1mg도 무게 차이가 존재하는 거는 맞지만 거의 미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 이하일 때 이제 더 이상 수분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아, 밑에 있네요. 네. 19번 염소살균에서 용존염소 불쾌한 맛. 예전에 여러분들 그 나이가 젊으신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 낙동강에 제가 기업 이름을 말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낙동강에 페놀을 유출시켜서 수돗물에서 악취 냄새가 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1991년에 낙동강 페놀 사건인데 인터넷 검색하면 어떤 기업인지 다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그때 찾았더니 클로로페놀이라는 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분으로 인해서 수돗물에서 정말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네. 20번. 수분 함량이 25%인 쓰레기를 건조해서 수분 함량이 10%로 만든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다 어떻게 푸는지 암기를 하세요. 이게 함수율을 줄여서 쓰레기, 어떤 그런 수분 함량을 조절을 했을 때 얼마큼을 건조시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얘는 이제 우선 밑에 이 공식을 알고 계셔서 문제를 쉽게 접근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W1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100 마이너스 초기 수분 함량 P1는 이제 무게 W2 곱하기 100 마이너스 수분 함량. 즉 수분이 날아가더라도 그 날아간 그 함량과 무게를 곱하면 그 무게는 같다. 라는 그 대전제를 가지고 이 공식에 수치를 집어넣어서 푸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그 양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1톤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숙지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1톤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이게 1000이죠. 1000 킬로그램 곱하기 100-P1 하면 75죠. 75는 우리가 이제 W2 값을 모르죠. 하고 100-P2 네, 10% 빼면 이제 90이 나오죠. 그래서 W2를 계산을 하시면 이제 833.33kg이 나와요. 즉 그 쓰레기 무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1톤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1톤에서 요 값을 뺀 값이 이제 그 증발시켜야 할 수분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톤이었을 때 이 값에 하면 166.7kg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숙지를 꼭 해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뭐 푸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 관련 문제를 폐기물 쪽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시든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21번 오염물질의 종류와 피해 상태의 연결로 거리가 먼 것은? 카드뮴은 이가죠. 우리 몸의 이가로 구성되는 부분이 뼈입니다. 뼈. 카드뮴도 이가고 칼슘도 이가예요. 그래서 몸에서 카드뮴을 칼슘이라고 인식을 해서 얘로 뼈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제 뼈가 안 만들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몸이 아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질병의 이제 이름을 골연화증이나 또는 이따이가 이제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22번 다음 중 선택적인 촉매 환원법으로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환원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것도 뭐 암기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요 세 가지 다. 네.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출제가 돼요. 네. 그래서 숙지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23번 수돗물을 염소로 소독하는 가장 주된 이유. 수돗물을 만약에 살균하는, 그러니까 이 디스인펙션이라고 하는데, 살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염소로 살균하거나, 자외선으로 살균하거나, 오존으로 살균하거나, 또는 이제 가열, 이제 끓인다고 하죠. 네. 그 마시기 전에 물을 가장 손쉽게 이제 소독하는 방법은 이제 가열이죠, 가열. 근데 가열이나 자외선이나 오존이나 다 잔류성이 없어요.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그 병원성 미생물이나 어떤 그 오염물질이 유입되어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염소는 달라요. 염소는. 네. 잔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좀 농도가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정수 처리장에서 이제 각 가정으로 이제 물을 이제 정수 관망을 통해서 이동을 시킬 때 염소를 집어 넣어서 각 가정으로
갈 때까지의 거리를 산정한 후에 최종 잔류 염소 농도가 우리 인체에 피해가 안 갈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망을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도 얘네를 잡아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절대로 염소가 무슨 효과적이거나 뭐 그래서 이거를 넣는 건 아니에요. 네. 또 염소가 유기물이랑 잘못 반응하면 트리알로메탄이랑 같은 그런 좀 유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리고 염소 자체가 사람의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독성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농도를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면 피해가 없고 그 사람 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보다 이제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하는 게 더 급선무기 때문에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또한 수돗물에 집어넣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염소와 이제 불소를 플로린이라고 하죠. 네. 플로린, 불소라고. 네. 제 옛날 사람이라 표현이 좀, 네. 그 표현법이 다 바뀌었어요. 플로린이라고 해요. 불소를.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어넣는데, 요거는 이제 살균을 위해서, 요거는 치아 건강을 위해서. 네, 치아. 제가 차라고 썼네요.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생각한 대로 글씨가 안 나와요. 치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치아에 어떤 그 플라그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불소가 있다고 하는데 얘도 플로린도 얘도 독성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얘도 많이 넣으면 몸에 좋진 않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50개 주가 넘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 따라서는 염소는 대부분 넣고요. 불소를 넣는 주도 있고 안 넣는 주도 있대요. 이게 굉장히 몸에 해롭다고 해서 절대 넣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치아 건강은 개인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불소를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답은 뭐 1번이고요. 네. 하수 처리장의 유입수의 BOD 농도, 유출수의 농도, 제거율. 제거율은 뭐 쉽죠? 네. 유입수 농도 분의 제거된 농도로 해서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네. 76%라고 하네요. 답은 2번입니다. 25번. 폐기물 관리법상 지정 폐기물 중 부식성 폐기물의 폐산. 이거 예전에 폐기물 처리 기사 공부할 때 외웠던 참 2.0, 12.5 기준입니다. 그래서 2.0 이하일 때 폐산, 12.5 이상일 때 폐알칼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레이놀드 수와 반비례하는 것은 우선 레이놀드 수가 뭔지 좀 아시면 좋은데요. 레이놀드 수는 물이 이제 층류이냐 난류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그런 그 수치예요. 이게 이제 무차원 수치이긴 한데 그 레이놀드 수의 값에 따라서 층류와 중간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층류는 물이 일정하게, 중간은 이제 막, 그러니까 난류부터 설명할게요. 난류는 막 요동치는 거죠. 물이. 이제 중간적으로 요동친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값의 기준이 이제 그 레이놀드 수 값이 2000 값보다 작으면 층류라고 하고 이 값이 이제 4000보다 크면 난류입니다. 그런 중간값 레이놀드 수가 이제 4000보다는 작은데 2000보다는 크다. 이럴 때 이제 층류와 난류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걸 이제 중간 또는 이제 과독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표현은 뭐
딱히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값도 같이 숙지를 해두시면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많이 요동치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폐수 처리 공학 쪽에는 우리가 그 유체역학, 특히 이게 물이 어떻게 돌아나가는지, 그리고 물이 얼마나 요동치는지를 좀 알아야 상황에 따라서 그런 운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이제 환경공학이 화학에 관련된 학문으로만 많이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대학교 가서 환경공학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물리적 처리, 예를 들어서 수질 처리만 놓고 봐도 물리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를 다 배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생물학적 처리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은 물리도 알아야 되고, 화학도 알아야 되고, 생물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어려운 학문은 아니에요. 대신 얕게, 넓게 많은 부분을 알면 환경공학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레이놀드수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에 유체역학에 관한 이렇게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 값을 좀 그 숙지를 해두시고 요 레이놀드 수에 대한 것도 값을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값도 좀 숙지를 함께 해두시면 요런 계산식 또 숙지를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점성계수 값이 되겠죠. 분모로 들어가니까. 네. 답은 1번입니다. 27번. 스톡스 법칙에 따라서 물속에 침전하는 원형 입자의 침전 속도. 얘는 이 스톡스 법칙 공식 자체를 아예 암기를 다 하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문제 중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자는 무엇인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력가 속도는 일정하고 네. 또 밀도값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또 물의 점성도 뭐 항상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직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직경값입니다. 직경값. 그래서 직경값을 높이려면 높여야 침강 속도가 늘어나고 빨리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직경을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자를 서로 다닥다닥 붙이는 거죠. 다닥다닥 붙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교반을 해주고 서로 잘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자성 물질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큰 것들은 입자가 크니까 가라앉겠죠. 작은 것들은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결합해서 입자가 이렇게 커지는 형태로 붙어야 되는데 얘네가 또 잘 안 붙어요. 그 제타전이가 있어서 또는 그러니까 입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 주로 이제 그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두 개 있으면 서로 절대 안 붙겠죠. 네, 서로 미니까. 그래서 이 전하를 없애주는 용도로 응집제를 투여를 합니다. 네. 1차적으로 전하를 없애주고 또 전하가 없어진 이런 그 중성 입자들 얘네들을 또 붙여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응집제를 투여를 해요. 네. 그래서 응집제를 투여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라는 것을 좀 숙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답은 네. 이제 직경에 관한 그 것도 같이 한번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비례하죠. 반비례가 아니라 4번입니다. 네. SV와 SDI, 네. 슬러지 밀도 지수와 슬러지 용적 지수, 볼륨이냐, 밀도냐, 덴시티냐, 뭐 그 차이인데, 네. 요것도 그냥 외우세요. 네. 제가 뭐, 어떻게 계산을 해라. 라고 뭐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러운 문제입니다. 네. 그냥 암기를 하셔서 문제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29번. 네, 회전원판식 생물학적 처리 시설로 유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 BOD 부하가 이렇게 됐을 때 29번 회전원판식 생물학적 처리 시설로 유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 BOD 값이 어떤 값으로 이제 유입될 때 BOD 부하량을 구해라. 얘는 우선 BOD 부하 양을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밑에 보면 농도 곱하기 유량분의 단면적으로 BOD 부하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농도 값을 이 유량과 유입되는 BOD의 농도로 우선 환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9번 회전원판식 생물학적 처리 시설로 유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 BOD 값이 유입될 때 BOD 부하를 구해라. 네. 요 기본적인 BOD 부하를 구하는 공식을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얘가 지금 BOD 부하 값을 구하라는 단위가 g이니까 요거를 이제 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네. 얘는 이제 이론 강의할 때 많이 했는데 퍼 리터 이게 물인 경우에 그냥 200g 퍼 미터 세제곱으로 돼요. 그냥 스케일업이 돼요. 이게 1000 곱한 값, 1000 곱한 값이 같아요. 그래서 BOD 농도 값은 200 죄송합니다. 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놓고 부하량이 지금 유량이 1000 미터 세제곱 퍼 데이 분의 이제 단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죠.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제 양면이니까 2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총 몇 매다? 300매. 네.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 D값에 3을 넣고 파이는 3.14 넣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네, 이 값이 47.1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47.2가 답이 되겠죠. 뭐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이런 문제는 이제 어렵다기보다 단위가 어떻게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값이 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미리그램 퍼 리터 ppm 단위를 이제 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환산을 하고 그리고 이 BOD 부하에 대한 공식을 알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30번 분뇨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분뇨는 고액 분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게 가장 문제예요. 심각한. 네, 다른 거는 뭐 다 맞습니다. 유기물 많고 토사민 협작물이 많고 염분 및 질소의 농도가 높아서 분뇨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영양화가 발생을 합니다. 고액 분리가 어렵고 고용물 함량이 높아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